여러분들 레츠가 아쿠죠. 바로 아쿠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쿠님 오랜만이에요. 아유,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아쿠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약간의 아픈 역사를 좀 들고 왔어요. 오호, 아쿠님이 그리고 아픈 이게 역사라고 원래- 하시면 아픈데. 이게 좀 원래 정선이 일화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정선이요? 네, 저는 원래 똘비 공포 라디오를 처음 하려고 했을 때 네. 이 사연을 첫 타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아, 원래는 이게 가장 먼저 참여할 이야기였는데. 네, 산이가 바꾸라고 하는 바람에 이걸로 바꾼 거였죠. 정선 악마 사건은 그 다음에 하시려고 했구나. 네, 그 다음에 좀 시리즈로 딱딱딱딱 하려고 했었는데 예. 네, 원래라면 이게 오늘 제 사연이었어요. 첫 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원래 처음으로 참여를 하시려고 했는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아쿠죠!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라면 이 이야기가 저의 첫 원픽 사연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저랑 산이 똘비라는 친구가 일본 오사카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일단 여행을 간 건 맞지만 목적은 있었습니다. 똘비라는 친구가 일본에서 강제적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유학을 간 적이 있어요. 아버님 때문에. 아버님이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무역 관련 사업을 좀 하셨거든요. 하청으로. 그런데 메인 주체 회사가 일본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똘비라는 친구가 20살이 되던 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네, 거기서 뭐 긴 세월, 거짓 뭐 5년 이상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군대 문제로 한국에 다시 온 적이 있어요. 네. 몇 년 만에 본 친구죠, 우리는. 군대를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희랑 그 당시 너 왜 갑자기 가게 됐는데 꼴랑 뭐 미니홈피로만 연락을 하고 왜 그랬냐. 네, 이런저런 이제 두서없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친구니까. 근데 그간의 일본 생활은요, 힘들었었대요. 예. 네, 많이 힘들었었대요. 왜 힘들었냐? 우리는 일본 못 가서 안달인데 자기는 고통의 세월이었대요. 그 기간이.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필 그 해에 넘어갔을 시기가 혐한 감정이 극에 달할 정도였대요. 한마디로 뭐 한국을 정말 싫어하는 일본인을 많다고 해야 되겠죠? 네. 정말 극에 달할 정도로 한일 외교 관계가 안 좋았었어요. 그 당시. 네.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대학 생활에 적응도 못했대요. 일본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설상가상 아버님의 일도 혐한의 영향권에 있는 바람에 좀 크게 영향을 받았대요. 그럼 당연히 사업은 힘들어지겠죠. 그때 당시 진짜 오사카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아마 일본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12년 전인데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지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에 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좋은 날이 올 거다. 아들, 딸, 우리 부인. 아버님, 어머님이 설득을 했대요. 똘비를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자고.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런데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먼 타국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다가 어머님마저도 허리 디스크까지 오시면서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간 어머니마저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지만 아버님은 버텼대요. 그간 내가 뿌려놓은 사업 돈이 얼만데. 하지만 결국에 또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서 똘비도 이 시기에 굶어봤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시절에 자기도 하루에 한 끼를 먹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울감도 찾아왔대요. 우울감도 찾아오고 이러니까 극단적 선택까지 동생하고 막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대요. 그때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줄기 희망 아닌 희망이 큰 위로를 받았었는데 네. 이웃집에 토모라는 여학생이 있었대요. 똘비랑 친구였대요. 동갑이고. 그 여자애가 있었는데 거기 집도 딱히 경제 상황이 뭐 잘 살고 그러진 않았는데 항상 가족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본인이었대요. 다른 분들한테. 좋은 일본인들도 많으니까요.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시고 집에 일거리가 이제 줄어드니까 토모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고구마 술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대요. 그걸 운영을 하셨는데 일손이 필요 없는 공장인데도 똘비 부모님이 일본까지 와서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좀 안쓰러우셨는지 일을 하게 해주셨대요.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혐한이 심한 그 일본 그 사회에서도 정말 좋은 일본 분들이 많구나. 또 그렇게 희망을 갖고 살아갔대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갔대요. 엄청 잘해주셨대요. 그러다가 항상 안 좋을 순 없죠. 똘비도 드디어 빛을 보게 됐어요. 경제 상황은 나아졌고 혐한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도 다시 무역을 재개하게 됐나 봐요. 집안이 그럼 점점 좋아지겠죠? 그때 근데 또 희한하게 토모 집은요 역으로 어려워졌대요. 네. 공장 문까지 닫는 지경까지 이르렀대요. 그런데 똘비 집은 어찌됐든 버티고 못해서 잘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좀 토모 집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대요. 그런데 토모 집을 찾아갔는데 흔히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반도주라고 들어보셨어요? 야반도주.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토모 집의 가족들과 토모 동생이 없어졌대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요. 그 당시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도 답이 없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페이스북 쪽지를 통해서 또 몇 년 뒤에 연락이 왔나 봐요. 토모가 잘 지내냐면서 연락이 왔었다고 하는데 그간 어떻게 지냈냐? 왜 갑자기 사라졌냐? 그런데 이 말에 토모가 뜻밖의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너네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다. 나도 언뜻 들은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집에 엄청 빚이 많다. 이게 감당이 안 됐다. 그래서 최대한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돈 될 만한 공장이나 기계 같은 물품 있죠. 그걸 빨리 팔았대요. 뭔가 망할 것 같았대요. 현금이라도 쥐어서 도망가야 됐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진 거래요. 그래서 이제 좀 나아져서 너한테 연락을 했는데 똘비야 잘 지내냐. 자, 이게 다 일본 말입니다. 그 둘 대화는요. 그걸 부모님께 똘비는 말을 했대요. 엄마 나 토모를 제외하게 됐다고. 그리고 우리 힘들 때 5년 동안이나 토모 집이 우리 도와주지 않았냐. 그래서 저 은혜를 갚고 싶은데 아버님 어머님도 역시 반드시 갚아야 된대요. 그래서 오사카를 네가 좀 갔다 와라. 그 당시 똘비하고 토모는요. 부모님은 삿포로에 원래 살고 계셨어요. 공장이 다 삿포로에 있었고 무역도 삿포로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모가 야반도주를 해서 도망간 게 오사카예요. 오사카에 너라도 먼저 우선 갔다 와라. 가족끼리 우르르 가면 좀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몇 년 만에 만난 토모의 모습은요. 정말 처참했대요. 당시에 20살을 이쁘고 예뻤던 토모가 맞는지 아니 이게 무슨 정말 너무 예쁘고 요정 같은 이미지가 폭삭 늙어서 누가 봐도 고생을 너무 한 토모의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똘비가 사실 너무 좋아했대요. 귀여운 상으로 생겨서 정말 자기는 이상형이었대요. 근데 우리 집에 망했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냐. 그 정도로 토모를 그 당시는 좋아했는데 5, 6년 만에 만난 토모는요. 정말 너무 처참하니까 눈물이 났대요. 눈물이 나서 그리고 토모를 달래주고 서로 뭐 악수하면서 뭐 끌어안고 울면서 뭐 여러 얘기를 또 했겠죠.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토모 입에서 부탁이라는 말이 하나 나왔대요. 정말 미안한데 똘비야. 우리 가족이 혹시 한국에 가서 살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나는 연고가 너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일본이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데 너한테 이런 부탁해도 되는지. 나는 한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기 때문에 똘비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말 하니까 똘비는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했나 봐요. 엄마 아빠 토모 집이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우리 집이 망했을 때 토모가 도와주지 않았냐. 근데 아버님은 거기서 말을 바로 끊고 무조건 들어주라고 했대요. 우리 5년 동안에 토모 집은 우리를 살려준 거다. 무조건 도와주라고 했대요. 똘비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시골 지역이 있잖아요. 시골 지역이 있으니까 또 똘비가 일본에 넘어왔지만 원래 또 한국에 집이 있어요. 또 집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당시 또 돌아가셔가지고 고향에 빈집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 두 곳 중에 하나를 살면 되겠다 해서 한국에 살고 싶으면 언제든지 거기 가서 살게 해주겠다고 아버님이 크게 통을 쓰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토모한테 말을 했더니 그럼 우리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똘비 너한테 전화를 주겠다고 그날은 그렇게 헤어지셨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토모 아버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나는 절대 한국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토모는 그럼 자기랑 여동생만큼은 한국에 가겠다라고 아버지하고 크게 다투셨대요.
그러면 토모하고 토모 여동생 한국에 가고 싶은데 똘비가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하니 아버님께서 그래, 그 둘이라도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토모가 똘비 부모님을 만나러 왔어요. 이제 다 같이 한국에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근데 똘비 부모님도 엄청 마음이 아팠대요. 진짜 이렇게 이쁜 애가 왜 이렇게 이런 귀신꼴이 됐는지 정말 놀랐대요. 이게 왜 자꾸 제가 이런 반복적으로 얘기했냐면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몰골이 아니었대요. 그냥 말을 하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런가 왜 일본을 또 여러 말로 또 표현을 하자면 자기네 자국을 엄청 욕을 하고 있었대요. 오죽하면 한국으로 가겠냐 이 말까지 하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저희가 살고 있는 시골 지역에 그 똘비 아버님께서 거처를 마련해 주셨대요. 그리고 저도 그때 토모를 본 적이 있어요. 고향 지역에 왔을 때 봤는데 아우 예쁘더라고요. 네, 예쁘긴 예쁜데 어여쁜 일본인 20대 아가씨들이 네. 한국 시골에 연고도 없이 산다는 게 사실 신기하잖아요. 저도 좀 신기했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똘비는 토모를 도와주고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가면서 토모와 토모 여동생은 다행히 저희 시골 지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적응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요, 일본어 학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파트타임으로 학원 강사를 취업을 하게 됐거든요.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그 당시. 그러면 원장님 입장에서도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비록 학원 강사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본인 원어민 친구들이 와서 이 시골 지역에 일본어를 가르쳐준다. 좀 신기했어요. 그 당시는요. 저는 가끔씩 오다 가다 몇 번을 봤는데 학원이 정말 잘 돼서 또 보기도 좋고 그리고 또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해야 되죠. 토모가 1년 만에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았대요. 똘비 말에 의하면. 네. 그럼 엄청 다시 이뻐졌다는 거죠. 그렇게 2, 3년을 잘 지낼 줄 알았는데 네.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하나 들렸어요. 당시 저는 이제 대구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똘비가 전화가 오기를,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고향 지역의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토모의 여동생이요 갑자기 사망을 했대요. 네. 토모가 아니라 토모 여동생이 사망을 했는데 이제 형편이 나아지고 토모 여동생도 한국에서 잘 적응하면서 둘이 잘 살고 있었는데 한국 남자친구하고 국내 여행을 하던 중에 토모 여동생이 큰 사고로 사망을 했대요. 그런데 그 사고가 정말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일본에 있는 부모님은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으니까요. 급하게 똘비도 당시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고 이 소식을 들은 토모 부모님도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저희 지역에서 그 당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로 인해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앞에는 두서였고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조금 오해가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해는 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일본 오사카를 여행을 간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 이야기는 당연히 토모 이야기고 똘비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그리고 정말 질책은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토모하고 똘비는 결혼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이 부분도 참고 바랍니다. 저희 시골 지역의 장례식장에 토모의 부모님이 오셨을 때 오열을 당연히 하죠. 막내딸이 죽었으니까요. 네. 똘비의 부모님도 이런저런 나누잖아요. 원래 알던 분이니까 일본에서. 그런데 토모의 부모님이 믿지 못할 이야기를 똘비 부모님과 똘비한테 한 적이 있어요. 토모의 여동생 죽음은요, 토모 부모님의 말에 의하면 절대로 우연이 아니래요. 예. 막내딸이구나, 타겟이.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토모 집이 사포로에서 고구마술 공장을 잘 운영하면서 큰 부자는 아니지만 넉넉하게 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고로 토모의 고족 증조부는 지금 여러분께 쉽게 말씀드리자면 군인이에요. 자, 여러분 황군 아실 거예요. 일본의 황군. 일본의 황군인데 장교 출신이에요. 심지어는. 소속 부대가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다 겪은 일단 일본 황군의 보급부대를 책임지는 장교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아유, 예.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일본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돌면서 살인이라는 살은 다 저지르고 약탈은 또 기본이에요. 그
보급을 맡은 장교가 누구냐? 토모 고조부 증조부예요. 그 한국에 당시 한국에서도 그만큼 약탈을 많이 해갔어요. 쉽게 말해 전범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이전에도 한국의 추운 겨울을 일본인들이 그 당시 겪지 못했나 봐요. 이거 계산을 잘못됐나 봐요. 일본의 추위 정도가 한국의 추위와 비슷할 거다. 근데 만주 벌판에 가면요, 장난 아닌 추위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생각해낸 한국에서의 추위를 나는 방법은 동물들을 도살하면 된대요. 쉽게 말씀드려서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면 된다. 자, 우리나라 일본은 건들지 말고 한국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 않느냐. 그 가죽을 이용하자. 그리고 고기는 보급부대 식량으로 쓰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죽은 동물이, 똘비님 혹시 아세요? 저는 이거 듣고 의외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의해서 가장 많이 죽은 동물이요. 호랑이? 삽살개예요. 삽살개. 네, 다른 동물도 아니에요. 삽살개예요. 예, 이거는 역사학자분들도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삽살개가 단연일이래요. 수백만 마리가 죽었대요. 다른 동물도 아니고 삽살개예요.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멸종이 된 동물이 표범 늑대, 독도, 강치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죽인 이유는 단순해요. 삽살개는 일본의 일반 군사들에 의한 옷, 표범 늑대, 호랑이는 장교들을 위한 옷, 이렇게 보시면 된대요. 그러면 군인들이 역시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가 또 돈벌이죠.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삽살개들을 무참히 도축을 해서 가죽옷을 만드는 그 책임자가 역시 누구냐? 토모의 선조예요. 심지어 토모의 증조부는요, 이 역할을 맡은 걸 엄청 자랑스러워했대요. 어딜 가나 내가 죽인 동물만 하더라도 수십만 수백만 마리야, 이거 있죠. 이걸 우리 황군을 위해서 내가 보급을 한다. 이걸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했대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삽살개뿐만 아니라 독도, 강치, 물개, 한국의 늑대, 호랑이, 참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갔죠. 그런데 그 일념이 일본에서는요, 훈장이에요. 네, 기타적 보상을 많이 받았대요. 당신의 공을 취한다고. 우리나라가 약해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영원한 승자는 없다고 해야 되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패망을 하죠. 네. 패망하고 일본으로 돌아온 이 토모의 선조부는요, 못 살 줄 알았어요. 저도 전범이니까. 네. 그런데 보급부대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꼬불 친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엄청나대. 보급부대니까 뭐 많죠. 돈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해서 뭐 꼬불 치고 삔땅 친 금액이 어마무시해서 일본에 돌아와서도 토모 선조들은 굉장히 잘 살았대요.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는 이제 좀 나이가 들었잖아요. 일본에 네. 돌아와도, 전쟁이 끝나도. 그런데 그 건강할 것 같았던 고조 할아버지마저도 개물림 사고가 있었나 봐요. 개물림 사고로 고조 할아버지는 사망을 했대요. 그리고 4년 뒤 증조부도 개물림 사고로 사망을 했대요. 이게 단순히 우연인가? 왜 다 개물림 사고지? 참 희한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뭐냐면 토모의 할아버지도 목줄이 풀러진 핏볼기에 의해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대요. 그럼 이게 이상한 거예요. 토모 아버지와 토모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 이상한데? 고조분, 증조분이 우리 아버지까지 그렇게 됐다고?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요, 우리나라 무당인처럼 음양사라고 있어요. 있죠. 예, 한국 무당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큰아버지께서 일본의 음양사를 찾아가셨대요. 예. 이걸 물어봤대요. 우리 선조 위에 우리 아버지 이렇게 다 개물림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단순히 우연이냐? 그 음양사한테 물었는데, 근데 음양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 아니야. 니네 때도 죽을 거야. 이 말 하셨대요. 방법 없대요. 그냥 나가래요. 그러면 당연히 토모의 큰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 우리 때라니. 그러면 나 아니면 내 남동생 여동생 죽는 거냐. 참고로 토모의 아버님이 고모, 아버님, 큰아버지 삼형제셨거든요. 그럼 우리 셋 중에 한 명은 죽는 거냐. 이 말에 음양사가 그렇대요. 아마 너네 3명 중에 한 명은 죽을 건데 아마 네가 죽을 것 같은데. 네가 여기 첫 자식이잖아. 너 다행으로 여겨라. 너 자식 없지? 너 슬퍼할 자식 없으면 그게 오히려 다행인 거 아니야? 그 말에 큰아버지가 너무 놀라셨대요. 실제로 정말 자식이 없으세요. 부인만 계시고.
벌써 위에 3대째 죽어나가는데 우리 때도 죽어나간다고? 아니 왜 우리까지 그거 물려받냐고. 니네 선조들이 죽인 사람들과 동물들에 비하면 한 명씩 죽어나는 거 다행으로 여겨라면서 음양사가 역정을 냈대요. 너한테 지금 매달려 있는 한국인 영혼도 있어. 들어올 때 한국인 영혼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코에서 개 냄새가 너한테 너무 나. 이게 뭘 뜻하는지 아냐? 너희 집에 어떤 과거가 있는지를 나는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냐. 니네 집이 어떤 집안인지. 그런데 그 음양사의 말이 나도 처음 본다. 털 많이 달린 개들이 지금 밖에 셀 수 없이 짖고 있다. 너뿐만 아니고 네 피가 섞인 자들한테 다 그럴 거라고. 이걸 음양사가 두서없는 말을 막 이렇게 전달하니까 큰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그리고 음양사가 말하는 게 절대적으로 그냥 방법 없으니까 나가. 그나마 목숨 연장이라도 하고 싶으면 지금 그냥 향이라도 잘 피워주라고. 살다 개들한테 저주받은 거 처음이네. 이 말을 음양사가 했대요. 언젠가는 이 고리가 끝나겠지만 네 때는 끝이 안 날 거라고. 이 말을 들은 큰아버지께서는요, 애걸복걸 하셨대요. 제발 도와달라. 방법 있을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맞출 정도면 당신 용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꺼지래요. 안 된대요. 그리고 이 말을 토모의 아버지, 토모의 고모님께도 전달을 했대요. 전달을 했는데 당연히 토모 아버님 믿겠냐고요. 안 믿죠. 고모님도 안 믿었대요. 네. 근데 큰아버지는 그 말을 직접 음양사한테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라도 한국인 위한 제사를 좀 지내야 되겠다 이랬대요. 네. 한국인 위한 제사, 이 동물들을 위한 위령제를 좀 지내야 되겠다. 한국의 제사 정서에 맞게끔 지내줬대요. 큰아버지께서는요. 지내줬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 안 가. 그 토모 큰아버지 동네에 소문이 좀 크게 났나 봐요. 이 사람이 한국인들을 위한 사제를 드리고 있다. 그 동네에 소문이 좀 났나 봐요. 네. 그런데 그 말에 동네 사람들이 혐한 발언을 하는 입장의 사람들이었대요. 한국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 동네 사람들이. 네가 그딴 제사를 지내면 우리의 일본의 역사 행동이 범죄가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그 당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역사가 당시 상황을 만든 것 뿐이라는 거예요. 혐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래요. 우리는 역사에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역사의 한 사건인 것 뿐이라고. 정말 그래요. 그냥 웃길 노릇이에요. 저희가 듣다 보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면서 지지하는 게 토모의 고모예요. 토모의 고모는 완벽한 혐한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음양사의 말이 하나 틀린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음양사의 말은 토모의 큰아버지가 네가 장남이니까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토모의 고모가 오키나와 여행을 하던 중에 참 희한하게 들개들한테 물림사고가 벌어졌대요. 크게 물렸는데 목숨에는 지장은 없었대요. 네. 개물림 사고를 당하면서 이 개물림 사고도 당했으니까 이왕이면 건강검진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고모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네. 위암 3기가 당시 발견이 됐대요. 네. 근데 토모의 고모는 이걸 또 즐기더라고요. 개물림 사고 나도 나는 안 죽었어. 오히려 이 개물림 사고로 내가 암이라는 큰 병을 미리 알게 되지 않았냐. 오히려 잘 된 거라고. 오빠,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라. 우리 선조들이 개덕이 죽은 거 오히려 나한테는 호재가 되지 않았냐. 내가 빨리 이걸 발견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게 말이 씨가 됐다고 참 희한한 게 위암 3기면요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병이 전이가 돼요. 이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서 벌을 받은 건지 전이가 되면서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망하기 직전에 큰아버지께 고모가 말을 했대요. 오빠, 내가 죽긴 죽으려나 보다. 이게 죽기 직전에 4일 전에 말이에요. 꿈속에서 개들이 나와서 내 육신을 찢어먹고 가더라. 큰아버지께서 이 말을 하셨대요. 이걸 모두 다 들은 똘비와 똘비 부모님. 그런데 그 다음이 왜 우리 하필 막내딸이냐고. 자, 토모의 여동생 사망 원인은 말씀을 안 드렸죠. 강원도에서 들개 물림 사고로 운명을 다했어요. 와. 네, 토모의 여동생이 강원도에서 그 당시 뉴스에도 좀 크게 났습니다. 강원도에 들개가 많죠. 일반 산에. 치료를 받고 단순하게 개물림 사고로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토모 여동생이 천식 같은 작은 질병이 있었나 봐요. 예. 그거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개물림 사고와 같이 동반이 되면서 합병증으로 역시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5대째 이어졌죠. 단순히 5대째 이런 개물림 사고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일본의 음향사의 말이 정말 맞았다는 게, 이게 너무 단순하게 보기엔 정말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슬프고 의심이 많이 됐대요. 그리고 똘비가 드디어 저한테 연락을 왔고 예. 저도 이걸 다 들었고 산이한테 역시나 이걸 물어봤대요. 그래서 똘비가 대구에 온 적이 있을 때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토모랑 사귀고 있대요.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그 당시 산이가 같이 모시고 있던 선이라는 무속 선생님이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상담을 받았었는데 산이하고 선이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동물들의 원혼이 끼이는 거 힘든 거거든, 얘들아. 만약에 동물들이 원혼을 끼게 되면 이거는 죽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정말 그러더라고요. 동물들이 원한을 살 수가 없대요. 근데 동물들이 원한을 갖는다? 그건 인과응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된대요. 네. 그런데 이게 굳이 뭐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똘비 입장에서는 알려달라, 저희들한테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왜냐? 나도 얘랑 결혼하면 애를 낳고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걸 부탁을 하는데 선희 선생님께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미호를 모시는 용환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구미호? 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구미호는 그냥 전설의 고향에서 사실 만든 거고요. 여우를 모시는 무당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대요, 표현은요. 구미호는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걸 똘비가 듣고는 산이한테 정말 부탁을 했대요. 이쪽 세계를 난 사실 모르잖아, 산아. 정말 너 말고 부탁할 게 정말 없다. 토모랑 정말 결혼도 하고 싶고 잘 살아가고 싶고 사랑을 이렇게 많이 키워나갔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이도 가지고 싶은데,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토모가 결혼을 망설인다. 거기서 산이가 얘기를 하는 게 되게 화를 내면서 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선조가 지은 죄는 후손이 받는 게 맞는 거지. 왜 넌 그렇게 생각하냐? 산이가 좀 냉정한 게 있어요. 선조가 지은 죄는 후손이 받아야지. 누가 받겠냐고. 이게 만약 업보로 죄로 돌아오는 거라면 토모 집은 죄를 받아야지. 우리나라 이런 말 있잖아. 잘 되면 조상 탓, 안 되면 내 탓. 반대로 또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가 잘한 거다. 이거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이지 않느냐. 똘비야, 네가 토모를 사랑하는 거, 네가 행복하기 위함이지. 그걸 우리가 도와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선 나도 이게 만행인데.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좀 오해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산이가 일본을 좀 싫어해요. 산이도 약간 사연이 있어요. 네.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가 정확히는 일본인은 죄가 없지만 일본의 그런 만행과 혐한을 즐기는 그런 족속들한테 도와주기 싫대요, 산이가요. 그 이유는요. 네. 그냥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뭐 허락을 받았으니까. 산이 증조부님도 일제히 총에 돌아가셨어요. 아. 참고로 산이 증조할아버지께서는요. 독립군은 아니세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네. 독립군은 아니신데 독립군을 숨겨주었던 적이 있어요. 아. 그걸로 고문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석방을 됐는데 불구가 되셔서 석방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등창으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산이 할아버님, 아버님, 산이까지 일본에 대한 정치적 요소를 엄청 좀 비판을 해요. 나는 죄는 없고 선한 일본인은 절대 싫어하지는 않아. 그런데 이유 없는 죽음은 없는 거라고. 도와주기가 조금 망설인다. 이 말을 산이가 똘비한테 전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고. 뭐 구미호 여우 무당인 줄 나는 사실 모른다고. 그렇게 좀 안타깝지만 산이가 모른다고 하니까 똘비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하루 자고 갔는데, 근데 여기서요, 제가 산이를 한 세월이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산이가 알고 있는 뭐 구미호 무당 사실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네. 너 구미호 모시는 사람 알고 있잖아. 너 나랑 간 적도 있어. 너 왜 사기쳤냐고. 왜 구라쳤냐고. 제가 산이한테 사실 이런 말 했어요. 네. 진짜 너 일본이 그렇게 싫어서 똘비 안 도와주는 거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딱 단답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냥 일본이 싫대요. 아코 너도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할머니가 제일 좋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어.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이 바로 증조부님이셨어.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아직도 우리 증조부님 그리워하신다고 아버님 그러면서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나는 할아버지 손에 자라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대요. 우리 증조부님 일본인 한국인 가릴 거 없이 일제 때 나라 빼앗겨도 집이 좀 그 당시 넉넉하게 살다 보니까 한국에 사는 일본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다 도와줬대요. 네. 그런데 그 일본 놈들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 죽인 거라고. 이렇게 역사적인 아픔이 내 마음까지도 아프게 한다고. 나는 할아버지가 우실 때마다 난 마음이 찢어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사실 똘비 도와주려고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튕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대요. 단순하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말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좀 물어보려고 죄 없는 후손이 고통을 받았으니까 5대째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끝날 때도 됐지 않을까라는 산이도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바로 전화하더라고요, 산이가. 정확하게는 여우를 모시고 있는 그냥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여우신. 저는 2번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분께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창귀 사건 때 있던 분이세요. 아, 예. 거기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이걸 듣고 비방을 다 들었겠죠, 산이는요. 그리고 저는 똘비한테 야, 산이가 도와준대. 저는 그냥 스포로 했어요. 이 말을 다 들은 산이가요, 자기 할아버지한테 그 당시 전화를 했대요. 네. 할아버지, 오사카에 한번 여행 다녀와도 되냐? 산이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어릴 때 할아버지 손에 자라서 일본에 가는 게 안 내키면 안 갈 건데 할아버지 제가 일본 사람을 도와주러 일본을 가야 됩니다. 할아버지 괜찮나요? 그냥 미안했대요,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니까 할아버지께서 좋은 일본인들 많이 보고 오고 일본의 용각산 하나 사오라고, 요즘 목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런 농담까지 하시면서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좋은 착한 일본인 도와주고 오라고 하셨대요. 그렇게 저희 3명이 여행을 빌미로 오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일단 놀아야죠. 온천 여행도 하고 쇼핑도 하고 기념품도 사고 이틀 정도 여행을 즐겼는데 3일째 되는 날 똘비가 왜 놀기만 하냐 이제 약간 쓴기를 내더라고요. 그 말에 이제 산이가 드디어 입을 열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부터 너 내 말 잘 들으라고. 너 토모 부모님 너 통화 가능하냐? 가능하대요. 아직도 우리 아버지랑은 잘 연락하고 지내신다. 그리고 토모도 일본으로 돌아온대요. 그때 저희 고향 지역이 있었거든요. 예. 온대요. 그럼 토모한테 지금 전화해서 내가 말한 거 그대로 토모 부모님께 토모 보고 전화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하겠대요. 알겠다고. 그러면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토모 부모님 분명 큰아버지든 토모 부모님 분명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는 선조들의 유품들이 있을 거래요. 전범이니까 있을 거예요. 네. 분명. 훈장 이런 거 갑오로 막 모셔놓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까요. 그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유품을 모두 없앨 자신이 있냐고 물어봤대요. 만약 그게 싫으면 나는 아코랑 여행 더 즐기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어요. 만나기 전에 만약에 그거 무조건 폐기할 자신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똘비가 다 듣고 토모한테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토모는 알겠대요. 그 말을 부모님께 전달했대요, 토모가. 근데 부모님께서는 토모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루만 생각 좀 해보겠대요. 그런데 이틀째 되는 해 답을 안 주시길래 저희는 진짜 한국 가려고 했어요. 진짜 한국 가려고 했는데 5일째 정말 저녁 끝날 쯤 되는 해 토모도 일본으로 돌아왔거든요. 사진 빼고는 다 없앨 각오 하시겠대요. 사진 빼고 다 없애겠대요. 갑자기 이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예. 오케이. 그래서 산이가 토모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저희가. 그리고 토모 큰아버지도 계시더라고요. 일반 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마당 한켠에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마당 한켠에 엄청나게 선조님들이 유품이 많은 거예요. 자, 이게 유품이라고 하면 칼부터 무슨 종인데 뭐 인명장 같은 거 있죠. 뭐 상장, 그 당시 정말 오래돼 보이더라고요. 네. 목걸이에 일제 훈장들부터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거 다 불태울 자신 있냐고. 이걸로 불태우기 싫으시면 경매에 붙여서 팔아먹으래요. 산이가 좀 냉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카리도 이런 거 돈 될 것 같으면 그냥 박물관에 기증을 하든 누구한테 팔아먹든 여기서는 놔두면 안 된다. 폐기할 자신 있냐고.
그런데 큰아버지께서 마당 한켠에 기름을 정말 부으시고 그대로 불질러 버리더라고요. 딱 산이 말을 그대로 그냥 불질러 버리신대요.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예. 이게 좀 중요한데 우리나라 전통계 중에 아까 말씀드린 삽살개가 있잖아요. 이 말을 딱 산이가 하더라고요. 그쪽 선조님들이 가장 많이 죽인 게 제가 여기 일본에 오기 전에 알아봤는데 삽살개가 가장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쪽 선조님들이 수십만 마리 죽은 동물이다. 이 동물을 지극정성으로 또 키우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비방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고유 품종이잖아요. 예. 일본에 반입이 힘들어요, 삽살개가. 그건 토목 가족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서 구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 개를 분양을 받든 우리나라 와서 살아서 이 개를 같이 살든 그건 여러분의 숙제니까 왜 내가 삽살개를 얘기하냐? 당신들 삽살이라는 뜻이 아니야. 예. 이걸 일단 똘비가 다 번역을 해준 거예요. 삽살이라는 뜻은요, 귀신을 쫓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 삽살개, 삽살이가 애군을 쫓는, 귀신을 쫓는 그런 뜻이에요. 선조분들의 사회적인 행위가 인간의 원한에서 벗어나려면, 또 동물들의 원한에서 벗어나려면, 역시나 이걸 달래주셔야죠.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들의 원한은요, 단순히 동물들을 죽였다고 씌이는 거 아니래요. 예. 내 주인을 해코지한 걸 이 짐승이 봤어요. 근데 그 짐승마저도 해코지한 사람한테 또 죽었어요. 그때 동물들은 원혼이 끼인대요. 오호. 단순히 내가 죽어서 끼이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을 죽인 모습을 본 동물. 그런데 나도 죽었네. 그때 정말 씌인대요. 조심하래요. 네. 기센 집안에 원한이 있어서 안 씌운다면 그럼 과연 동물들도 안 씌울까? 그건 모르는 거래요. 정말 산이가 말하기. 네. 자, 전범들이 솔직히 기가 세잖아요. 사람도 무참히 저지르는데. 아유. 예. 예.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래. 귀신들이 기센 사람 못 다가가는 것처럼 과연 동물들도 그럴까? 동물들은 그런 지능까지 없다고. 겁을 내는 건 지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동물들의 원어는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달려나간대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대요. 그리고 정말 큰 사죄를 하고 싶다면 일본이 한국인 구별 없이 역사의 만행은 사과를 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어요. 선조가 지은 죄는 후손이 받는 게 맞고 후손이 사과를 하면 된대요. 근데 자존심 하나가 뭔지 왜 위에 지은 걸 왜 내가 사과해야 되냐 그런 생각 가지지 말래요. 그렇게 산이가 방법을 알려주고 똘비가 그걸 번역을 하고 토모도 한국말을 이제 잘하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했는데 토모 부모님과 토모 큰아버지는요 그대로 정말 하시더라고요. 산이가 말한 걸 그대로 일을 하나하나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몇 년 뒤에 토모의 부모님이 한국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일 평화사단 일원으로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됐던 위안부한테 대신 사죄를 한 일본인이 바로 토모 부모님이세요. 네, 되게 존경스럽죠.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일본인들의 한국 고유동물들의 도륙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죄를 또 하셨어요. 기부를 하셨대요. 우리나라 유기견 그쪽에다가. 독도를 방문한 수십 명의 일본인의 명단이 올라간 분이세요. 참고로 한국을 통해서 독도를 방문한 일본인들은요. 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걸 인정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똘비와 결혼한 토모는요. 한일 평화봉사의 활동을 또 하고 있어요. 네. 매해 3월 1일 3.1절 행사 때 봉사도 하고 있어요. 독도를 방문하면서 선조들의 만행을 늘 사죄드리는 게 토모예요. 참 이런 거 보면 괜찮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전범이긴 하지만 많은 비판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세요.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산이가 아까 말한 구미호로 모시는 무송인께 들었던 이야기는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야, 근데 그 사람이 뭐 비방을 알려줬지만 정확하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뒤에서요. 네. 동물들에게 원한을 받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게 받을 정도면 몇 명이 죽어나간 게 분명 아닐 거다. 근데 이쪽 집안에만 5세대가 죽었다는 건 그걸 우리 훈장처럼 우리 조상이 받은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집에 모셔두는 그런 유품들 아마 계속 있었으면 대대손손 저주받았을 거래요. 그걸 이제 빨리 처분하라고 해서 저희가 불을 태워버린 거거든요. 또 큰아버지가 불 태우신 거고.
그리고 동물을 키워서 애군을 떨칠 수는 있었대요. 네. 뭐 일본에도 전통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삽살개를 얘기한 거 그냥 산이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냥 삽살개를 자기가 떠올렸대요. 삽살개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죽은 동물이니까 토모 부모님, 토모 큰아버지께서 정성스럽게 분양받아서 키워주길 바라는 마음에 그 말을 전했대요. 그리고 삽살개는 토모 부모님이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에 있어요. 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게 함부로 반입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쵸. 천연기념물이니까. 네, 그런데 자, 이 부분 비판하지 말아주십시오. 어떻게 구했는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분양을 받아서 잘 키우고 있고 똘비 역시도 삽살개를 잘 키우고 지금은 아기 낳고 잘 살고 있고 이 토모와 토모 부모님은 한국 자랑스러운 일본인에게 주는 한 가지 받으신 분들이세요. 지금 그래서 많은 비판은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사연은 약간 이야기거리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야, 진짜 말씀이 막힘없이 가시는 스타일이 아코님이잖아요. 그런가요? 진짜로 뭔가 이렇게 딴짓을 할 틈이 없게끔 이야기를 하시는 게 또 아코님이고 오늘 이야기도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저는 봐요. 사실 이것도 좀 많이 뺀 거거든요. 이게 그치. 너무 저도 듣다가 그 당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어찌됐든 뒤에는 선조님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사죄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네, 많은 비판은 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원래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네. 막 답답해, 화가 나 이런 식으로 끝이 나곤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마무리가 이렇게 또 훈훈하게 또 진행이 됐네요. 보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드리고 아코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또 찾아오셔서 좋은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코님의 이번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본동 파인애플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들무에 여러분들이 겪으신,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이 겪으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많이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동 파인애플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파인애플님, 오랜만이에요. 네, 파인애플입니다. 네, 아이고. 또, 파인애플 하면 본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본동 파인애플이 최고죠. 자, 일단은 오늘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키워드를 얘기하지 않고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또, 본동 파인애플님 이야기는 아주 섬뜩하니까 믿고 듣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르십니다. 본동 파인애플! 일단은 이번 이야기에서 예민한 주제일 수 있지만 귀신 숨바꼭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 나홀로 그 숨바꼭질? 네, 아마 좀 그렇게 알고 있는 강령술. 강령술이라고 해서 네. 관련된 이야기 준비해봤고요. 이 이야기도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이야기라서 예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좀 돌아다녔던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오. 검색은 당연히 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괜히 했다가 또 시들무 참여하셔.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네. 휴대폰이 나오기 전 엄청 과거인데 그때도 이게 있었나요? 네, 인터넷에서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엄청 유행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저도 그때는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게 그게요. 전달받았고요. 분신사바도 있었지. 초등학교 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했던 이야기가 좀 날아가가지고 급하게 제가 정리한다고 이야기가 중구난방일 수도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등장인물이 2명 나오는데 철수와 민수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철수라는 친구가 직접 이 행위를 했던 당사자고요. 네. 그 다음에 민수는 철수의 친구입니다. 철수라는 친구는 예전부터 분신사바라든지 아니면 구석에서 하는 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괴담들인데 사실 제가 아는 것은 이 행위들은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강령술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좀 혼자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철수도 조금 무섭기도 하고 네. 망설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랑 정말 친한 친구인 이렇게 민수가 집이 정말로 가까웠대요. 길 건너면 바로 앞이어서 이 친구한테 난 강령술을 꼭 하고 싶은데 좀 이 친구가 도움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민수가 도와주기로 하고 철수는 강령술을 진행하기로 했고, 간단하게 철수가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뭐 우선 집안 전체의 불을 모두 꺼야 되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TV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켜도 상관없다고 하고, 뭐 이때 진행했던 방법을 다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재료를 다 구해와서 이제 모두 인형에다가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그 인형을 욕조든 아니면 세면대든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에다가 그 잠기게 둬야 하고요. 날카로운 것으로 의식을 외우면서 3번 정도 한 다음에 정해놓은 장소에다가 소금물을 머금고 숨어있는 그런 형태래요. 네. 그래서 이제 철수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장롱에 소금물을 머금고 숨어있는 적당한 시간이 11시 30분이라고 들어서 11시 30분 이전에 들어갔었고, 순례를 인형으로 정하고 나서 뭐 12시 전까지 숨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들어서 뭐 30분 텀을 두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고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11시 30분 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12시가 넘고 나면은 최대한 집에서 별다른 현상이 없다면은 뭐 종료의식을 전부 다 진행하고 인형을 불로 태우고 나서 마무리된다고 하는데요. 종료의식도 엄청 대충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시도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종류가 중요해요. 그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뭐 이 방법으로 강령술을 진행할 때는 언제 종료해야 된다는 시간은 없지만 시작 시간이 12시라고 하면은 뭐 12시 10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좌지우지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철수가 민수한테 어떤 도움을 부탁했냐면, 강령술에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금물을 머금고 숨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장롱 안에서 철수가 숨어 있다가 집에 만약에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문자로 민수한테 이응을 문자로 보내서 민수가 철수네 집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으로 도움을 요청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철저했던 게 민수한테도 소금물 준비해놓고 뭐 팥도 반찬통에 준비해놓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때 민수가 철수 집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현관문도 안 잠그고 좀 열어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가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이렇게 문자 보낼 필요 없이 좀 전화를 건 상태로 기다리면 되지 않냐?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게 요금적인 부담이 좀 컸었고 그냥 단순히 혼자여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걸고 있거나 뭐 심지어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어도 진행이 잘 안 된대요. 네. 아무튼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드렸고, 철수는 이제 강령술을 할 준비를 마치고 나서 11시부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부 진행을 했고요. 예. 11시 25분쯤에 자기 방, 장롱 안에 소금물 머금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민수 시점으로 네. 가겠습니다. 민수는 자기 집에서 정신없이 TV 보면서 그냥 문자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 친구가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자 기다려야겠다 하고, 사실 민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의식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얘가 하겠다니까 뭐 같이 좀 놀아주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냥 TV를 보고 나서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네. 계속 흐르고 이렇게 민수가 TV에 빠져서 계속 보고 있는데 자기가 시계를 보니까 예. 12시 17분인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하고 그때 휴대전화를 들었는데 네. 문자가 이응, 리을, 이응, 지긋, 이응 이렇게 20개가 넘게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했던 게 예. 예전 휴대전화는 벨소리랑 진동 이렇게 2가지밖에 없어요. 무음 모드가 없는데 어떻게 되어 있던 알림이 울리면은 볼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전혀 알림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황급히 민수는 철수네 집으로 가가지고 페트병에다가 그 소금물이랑 반찬통에 담은 팥을 들고 나서 전력 질주를 해서 뛰어갔대요.
그렇게 뛰어가지고 그 철수내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그냥 부서지듯이 세게 확 열고 집에 들어갔대요. 네. 뭐 말 그대로 온통 불이 꺼져 있고 TV는 켜져 있고 네. 근데 자기는 이런 의식을 자체를 모르는데 정말 너무 갑자기 너무 섬뜩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민수가 머리가 멍해지려고 하는 그 느낌이 계속 드는데 갑자기 이거 뭔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거실로 신발을 그냥 신고 뛰어 들어가서 거실 불부터 켜고 그냥 팥이랑 소금을 막 뿌려댔대요. 이 큰일 났다. 막 뿌려대고 철수 방 쪽을 보니까 문이 살짝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야 철수야 하면서 뛰어 들어갔대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남은 페트병이랑 네. 팥을 전부 다 철수 방에다 막 그냥 대책 없이 뿌려대면서 야 철수야 나와! 철수 나와! 이러는데 갑자기 그 순간 자기가 에어컨을 바로 앞에서 든 것 마냥 자기를 막 싹 하고 지나가는 찬바람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에어컨을 센 거랑은 너무 다른 느낌인데 그냥 두피까지 닭껍질이 된 느낌? 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곤두서는 느낌이었구나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롱문을 왈칵 열었대요. 그러더니 철수가 퍽 하면서 바닥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뺨도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네. 갑자기 철수가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가 철수를 보니까 막 눈물 콧물에다가 그 바지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애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민수도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멍하게 그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철수가 울면서 자기 바지를 꽉 잡으면서 우리 인형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쳐다봤대요, 자기를. 근데 민수가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그래서 철수한테 인형 어디 있는데? 라고 하니까 화장실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서 민수가 부엌에서 봉지를 챙겨가지고 화장실로 그냥 단번에 뛰어간 다음에 세면대 바닥에 있는 인형을 봉다리에 담고 무작정 옥상으로 뛰었대요. 무작정 그냥 박차고 뛰어 들어가서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인형을 이게 태우면 끝난다 했으니까 인형에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대요. 봉지는 근데 잘 타는데 인형이 물에 너무 푹 젖어서 그런지 불이 안 붙더래요. 근데 그 순간 이제 또 정적이 흐르는 게 옥상은 어둡고 자기랑 인형이랑만 있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분노가 막 사그라들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뒤에서 누가 우당탕 또 뛰어 올라왔는데 철수였대요. 철수가 뛰어 올라와서 페트병에다 등유를 막 정신없이 가져오더래요. 예. 그걸 보자마자 민수가 야 침착해 그거 내놔 너 큰일 나 너 내놔 하고 철수한테 야 니 저기 구석에 가 있어 라고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민수가 인형에다가 등유를 이렇게 부었대요. 침착하게 계속 붓고 끝까지 부었대요. 젖을 때까지. 그러고 불을 붙이고 나서 바로 철수 쪽으로 뛰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형이 잘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철수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시간도 또 시간인지라 동네에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우니까. 네. 그래서 민수가 철수를 계속 진정을 시켰대요. 야 일단은 조용해라. 동네 사람들 시끄럽다. 인형 다 태우고 나서 마무리 다 하고 그때 좀 이야기하자. 일단 진정해라. 이렇게 진정시키고 그때 이제 인형이 진짜 거의 형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잿더미가 되자마자 네. 일단 그냥 집으로 내려갔대요. 집에 내려오니까 정말 가관인 게 철수 방이며 거실이며 바닥은 온통 사고물로 젖어 있고 팥이랑 난리나 있고 TV는 틀어져 있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철수가 또 아까 그 반응처럼 얘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또 민수를 막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민수 얘기 들었을 때는 그 힘이 막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것 마냥 너무 세게 막 끌어안더래요. 그래가지고 뭔데? 왜? 야 일단 진정해봐. 일단 이거 놔. 너무 세게. 야 이거 일단 놔. 하고 막 계속 떼어내고 머리도 때리고 막 그러다가
철수가 또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TV 볼륨 올린 적 없지? 네가 올린 거야? 라고 민수한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민수가 그때 벙찌면서 야, 내가 TV 볼륨 올릴 일이 뭐가 있냐고. 나 정신없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썩은 물량 다 뿌리고 네 방 와가지고 쳐들어온 건데. 하니까 철수가 나 TV 음성으로 해놨는데? 라고 얘기를 했대요. 울면서. 예? 그 순간 이제 민수가 TV를 보는데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막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뭔가 전부 자기들을 보고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나 너무 무서워. 나 나갈래. 나 여기 못 있겠어. 나 나갈래. 그러는 순간 이제 민수가 거기에서 생각을 했대요. 네. 이거 여기서 도망치면 지는 거 아닌가? 거기서 TV를 그냥 딱 껐대요. 끄고 갑자기 소곤소곤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여기에서 좀 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 일단은 좀 지지 말고 있자. 일단 너가 정신을 좀 차려라.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하니까 철수가 진정을 좀 많이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민수가 물어봤대요. 니 근데 종료의식 제대로 된 거 맞냐? 라고 하니까 이제 철수 말로는 사실 중간 과정을 좀 많이 건너뛰긴 했는데 일단 인형을 최종적으로 태웠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불행한 생각을 하기가 싫고 너무 무섭다. 당분간 나 그냥 니네 집에서 지내면 안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근데 민수가 또 생각을 나더래. 너 이 집에서 앞으로 못 지낼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철수가 그렇지. 일단은 이 집에서 지낼 수는 없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야, 일단은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그냥 다른 집에 알아보는 게 낫겠다. 그니까 너 왜 이거 했다고 설쳐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만드냐 라고 막 나무라면서 집을 대충 정리하고 민수 집으로 철수를 데려갔대요. 그리고 일단 철수를 좀 재우고 나서 다음날 날이 밝았대요. 다행히도 일단은 둘 다 가위눌림이라든지 뭐 악몽이라든지 뭐 그런 꾼 건 없이 잘 잤대요. 그래서 좀 둘이 생각을 하기에는 뭔가 강령술 마무리는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좀 꾸역꾸역 먹고 철수한테 야, 근데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너 그 인형을 원래 물에 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하니까 철수가 세면대에 물 해가지고 담궈놨는데? 라고 했는데 민수가 어제 기억하기로는 인형이 세면대 바닥에 있었어요. 그 세면대 바닥에 있는 인형을 들고 봉지를 이렇게 담고 올라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철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그랬구나. 이게 뭐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긴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야, 그리고 철수야, 너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가 왜 그 꼴이 됐는지 좀 들을 수 없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하니까 철수가 갑자기 진지하게 민수 양팔을 팍 붙잡고 민수야, 너 우리 집 와가지고 미리 와서 장난친 적이나 그런 적 없지? 라고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민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가 사실 내가 너한테 좀 미안한 건 있다. 네. 원래 너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 내가 갔어야 됐는데 내가 사실 너무 늦게 갔다. 그래 좀 미안한 거 있긴 한데 내가 그런 장난을 치진 않았다. 나도 그때 달려오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12시 한 25분 정도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휴대폰 알람이 안 울리더라. 절대 그럴 수가 없었는데 라고 하니까 이제 철수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이제 내가 한번 내 쪽 이야기를 좀 해줄게. 그래서 이제 철수 시점으로 가게 됩니다. 철수는 11시 30분 되기도 전부터 장롱에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예. 자기 입에 이제 소금물을 머금고 혹시 몰라서 밥그릇에다가 소금물을 더 부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장롱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네. 철수는 장롱이 너무 좁아서 힘든 것도 있었는데 네. 이 소금물을 머금고 있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그래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오만 생각이 다 났대요. 뭐 어차피 자기 휴대폰을 볼 수도 없고 시계 볼 때만 빼고 그냥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고 집이 그냥 정적이었대요. 완전. 예. 왜냐하면 TV도 아까 얘기했듯이 음소거였고 아무 소리가 안 나야 맞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또 휴대폰으로 잠깐 보니까 막 몇십 분은 지난 것 같아서 시계를 딱 보니까 11시 45분밖에 안 됐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안 간다. 시계를 자주 보면 안 되겠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11시 55분이 되었대요. 이제야 인장이 좀 슬 되더래요. 5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나오려나 하고 있으면서 시계를 딱 보니까 딱 12시인 거예요. 그래서 온 신경이 전부 다 거실 쪽으로 곤두서 있는 채로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진짜 엄청 김 빠지네 하고 어차피 그 뭐 10분이나 뭐 이런 거 넘어갈 생각도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민수한테 민수 오면 그냥 장롱에서 나가서 같이 정리해야겠다 하고 그냥 이응 하나 딱 보냈대요. 근데 이응을 보내는 그 시점에 갑자기 거실에서 양말 신는 사람이 바닥을 질질 끄는 소리가 거실에서 엄청 미세하게 들리더래요. 그걸 들을 수가 있는 게 집은 아예 조용하잖아요. 그 소리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철수가 속으로 생각해요. 뭐야? 하고 그냥 그때부터 너무 자기가 심장이 빨리 뛰어서 이응을 미친 듯이 민수한테 보냈대요. 다다다다다다 보내고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자기 방문이 문 손잡이 열리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자연스럽게 하면서 열리더니 하면서 장롱 앞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순간 이거 장롱 앞에 뭐가 있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영화에서만 봤던 그 심장박동 소리 새어나갈까봐 입 막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자기가 그 느낌을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심장박동 소리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거구나. 그 느낌 뭔지 알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숨어서 오만 생각을 다 했대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나가야 될까? 어떡하지?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자식 쫄았네. 야 나와 임마 이러면서 민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나와 임마 쫄아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철수가 짜증이 바짝 나가지고 뭔데? 너 언제 왔어? 소금물을 그릇에 딱 뱉었대요. 뱉고 나서 장롱문을 팍 발차고 나갔는데 장롱문 앞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리고 자기 방문도 닫혀 있더래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거실 쪽에서 하는 걸음소리가 엄청 빠르게 자기 방문 쪽으로 달려오더래요. 거기서 철수가 그냥 장롱문을 딱 닫고 앉았대요. 저거 뭐지? 하는 순간 기절을 한 것 같더래요. 그리고 나서 눈 뜨니까 자기를 엄청 신나게 때리고 있는 민수가 보이더래요. 그게 이제 철수 시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후에는 정말 다행히도 철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네 집에서 한 5일 정도 지내고 나서 혹시 몰라서 철수네 집에 민수랑 또 같이 함께 며칠을 지냈는데 그때도 별일이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강령설의 뒷마무리가 잘 안 되면 엄청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는 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황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숨이 막히네요. 숨이 막혀.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그림 준비하려고 했는데 예, 그림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정리하면서 예. 엄청 무서웠어요. 그냥 아니 그냥 상황 설명 자체가 이 파인애플님의 그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 잘 묘사가 되니까 저희 또 그림 그리시는 사파가님들이 아주 잘 표현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다행이죠. 본동 파인애플님 사연에는 그림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죠. 되게 저희가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그게 없었어도 충분히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이야기가 몇 개가 더 있는데 아주 좋죠. 네. 네, 그거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은 바로 제보해서 네. 참여해서 기종님들이랑 돌비님께 이렇게 한번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파인애플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강령술이라는 거 그냥 뭐 분신사바건 나온숨이건 뭐 머시갱이가 될 건 다 호기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특히나 어릴 때는 더 그렇고요. 근데 성인이 돼서도 그 호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한번 해볼까? 진짜 귀신이라는 게 있겠어? 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가 잘못됐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상 귀신의 입장에선 네가 불러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단 말인 건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